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장 초반 변동성을 딛고 일어났던 미국 증시였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중국발 훈풍 그리고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젠슨 왕 CEO의 자사주 매도가 이제 점차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중국과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가 시장에 힘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우리 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같이 고민하면서 전략 정비하겠습니다. 일단 들려온 뉴스부터 정리해 보시죠. 어제 국내장 흐름 열어봅니다. 어제 양지수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둘 다 1% 이상의 상승을 나타냈죠. 서프라이즈 소식이 전달됐어요. 테슬라와 중국에서요. 이것이 시장에 큰 힘을 실어줬습니다. 일단 섹터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헬스케어, 반도체 등에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을 보이고 있고 압도적인 좀 상승 빈도로 본다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훨씬 강했었으나 최근 들어 2차 전지의 파워가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2차 전지 그리고 그 전날도 2차 전지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제는 테슬라의 서프라이즈가 무엇인고 하면 로보택시 등의 자율주행 모멘텀 혹은 ESS 모멘텀이 아니라 어제는 모처럼 전기차 본연의 모멘텀으로 시장에 힘을 실어줬다라는 겁니다. 10월 2일 발표될 인도량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2차 전지 종목군 내에 다수가 상승하기도 했고요. 헬스케어 쪽에서는 유한양행, 바이넥스, 젠백스 등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나름의 꾸준함을 유지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전반적인 강세가 나오진 못했으나 TFE, 하나머티, 원희가 IPS, 한미반도체 등 일부 종목 등이 그래도 장 후반 힘을 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네요. 주도 섹터가 나쁘지 않은 가운데 2차 전지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보여줬던 어제입니다. 자, 테슬라 2차 전지의 서프라이즈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서프라이즈는 중국이었죠.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인민은행이 지준율 50bp 인하할 것이다라는 것과 추가 인하 가능성, 한 번 내리고 또 한 번 더 내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어뒀죠. 증권, 부동산 부양책이 동반되면서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3년 중에 1일 최대 상승폭을 나타냅니다. 상해종합지수가 4%, 홍콩항생지수가 4%, 중국 상해종합지수 내 모든 업종이 뛰어오르는 정말 갈증이 해소되는 듯한 장면을 보는 듯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국내장에도 영향을 줬겠죠. 한국의 시클리컬 업종의 상승세, 화학과, 섬유, 의보, 철강, 기계 등에서 반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와 중국의 갈증 해소 덕분에 양지수가 모두 올라갔던 어제였고요. 금투세 토론은 갈증 해소가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도입에 대한 논리가 새로울 것이 없었고 조금 미약했다라는 평가 등이 일부에서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유예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등장하기도 했네요. 이것은 예측 불가한 상황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2차 전지 쪽의 흐름을 한 번 더 진하게 살펴봐야 될 텐데요. 어제 코스피의 시가총액 5위권 내에서 가장 도드라졌던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4% 상승이었죠. 코스닥 시가총액 5위권 내에서는 배터리의 승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알테오젠, 에코프로-BM 그리고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3위로 올라왔죠. HLB가 4위 그리고 6위권에 있던 엔캠이 5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어제 엔캠 9%의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테슬라가 9월에만 17% 상승하면서 $250에 안착하자 2차 전지 쪽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도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로보택시를 공개하는 10월 10일에 전기차 보급형 모델을 추가로 공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등도 제기가 됐습니다. 거기에 해리스 진영의 지지율 상승 효과와 금리 인하 모멘텀, 전고체 개발에 대한 이슈가 더해지면서 일부 종목이 아닌 정말 전방위적인 2차 전지 종목의 강세가 함께 나타났고요. 그 전날 말씀드렸던 독일의 보조
조금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잘 갔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엔캠 등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SK이노베이션이나 LNF처럼 정말 못 갔었던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유난히 못났던 종목들까지도 어제는 강하게 올랐습니다. 테슬라 향에 대한 기대감, LNF가 무려 12% 폭등하는 것을 얼마 만에 보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동화기업이나 원중과 같은 전고체 관련한 종목들도 강세였고요. 솔브레인홀딩스, SKI테크놀로지 등의 소외단의 종목들, 그리고 PNT, CIS, 장비단의 종목들까지 같이 올라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도 어제 8%나 급등했어요. 코스피 총 기준으로는 한 10위권 중반에 위치하고 있는 LG화학인데요. LG화학도 올해 참 처참했죠.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 조금 회복하는 분위기 속에 어제 강한 양봉을 나타냈습니다. 8%의 상승. LG화학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죠. 바로 화학 부분과 배터리 부분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는 테슬라의 모멘텀을 받았고요. 화학 부분에서는 어제 중국의 힘을 받은 거겠죠. 어제 첫 번째 서프라이즈 2차 전지 시세, 두 번째는 바로 중국으로 이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서프라이즈가 조금 더 시장에 반갑게 여겨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자, 코로나19 부양 이후 최대 규모의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정말 이례적으로 중국의 금융인사권 인물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인민은행 판궁성 총재, 리윤재 국가금융관리국장, 우칭 증권감독관리위원장이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기서 중국의 부양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죠. 일단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가 곧 인민은행은 지준율 50bp 인하할 것이다. 이로 인해서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189조, 한 190조 정도의 유동성 공급이 예상된다라고 했고요. 연중 좀 적정한 시기에 지준율 내리고 또 추가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3월과 9월에 각각 25bp씩 추가 인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0bp 그리고 또 잘하면 추가 50bp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진 거죠. 부양에 대한 강도가 세졌다라는 것과 함께 증권과 부동산에 대한 부양책도 함께 뒤따랐습니다. 기준금리격인 LPR 추가 인하와 MLF 대출금리도 인하할 것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낮추도록 유도할 것이다. 증권사 연기금 등의 주식 매입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이것은 또 중국판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번만큼은 중국이 강한 부양 의지를 드러냈고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앞으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여잡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시장은 이렇게 환호하는 분위기가 연출된 걸까요? 본토와 그러니까 중국과 홍콩에 3년 동안 증시에서 사라진 돈이 8,700조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과 금융시장을 좀 짓눌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에서는 5조 위안 혹은 많게는 10조 위안까지 정말 충격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디플레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죠. 물가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좀 더 기다리면 더 싸질 건데 그런 상황에서 구매 이연이 있었고요. 경제활동은 위축됐고 기업들의 이익은 줄어들었죠. 기업은 가 감소하다 보니까 매출 이익이 줄고 투자 일자리까지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가 계속 좋지 않은 상황, 악순환이 반복됐던 거죠. 이것의 고리를 끊어주길 바랬던 것이 중국의 강한 부양책이었고 그동안은 그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짙었는데요. 일단 어제는 시장이 그래도 좀 중국이 달라질 것인가 기대를 던지기엔 좀 충분했던 기대 이상의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가는 충분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으나 분명히 반가웠던 어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아이디어를 가져가 봐야 될까요? 중국 경기 측면에서 본다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에서 과자 봉지 하나만 뜯어도 그것은 화학 섹터의 모멘텀이 되죠. 화학 쪽, 철강 쪽. 그리고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면 구리나 원유나 이런 원자재 시장도 들썩일 겁니다. 그리고 기계와 전선 시장까지 같이 연결될 수 있겠죠.
실제로 밤사이 뉴욕장에서도 원자재 시장의 뜨거운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중국 경기 측면에 국내에서 영향받을 수 있는 섹터인 거고요. 중국 소비 측면까지 가기는 조금 설레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설레발도 반영하기 마련이니까요. 의류나 화장품, 그리고 중국 관련주, 여행, 카지노, 호텔, 항공주, 그리고 엔터, 콘텐츠, 게임주까지도 같이 일단은 정리해뒀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이 모든 것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쪽에서 이 중국의 경기 부양 모멘텀을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겠죠. 실제로 2015년도 이후에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위안화가 강세를 띠던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철강 국내에서 좋았던 바가 있습니다. 경기 쪽의 모멘텀을 받을 때는 그 섹터 위주로 봐야 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중국 관련한 종목들 일단 체크를 해둔 거고요. 우리가 중국의 키워드로 놓고 봤을 때는 중국 경기 회복, 중국의 관광객 방한, 중국의 소비, 혹은 미중 갈등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 아래 두 곳에 시장의 관심이 조금 쏠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도체, 철강, 화학이나 원자재, 그리고 엔터 등도 같이 관심권역에 들 수 있을 겁니다. 어제장에서도 화학 섹터의 대표 종목들 시세 한번 보실까요? 롯데케미칼도 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금호석유, 효성 TNC, 그리고 앞서 봤던 LG화학까지 상승이었습니다. 자, 이쪽 같은 경우는 화학 섹터 정말 소외돼 있었던 섹터이죠. 롯데케미칼의 엄청난 양봉에 이어 금호석유도 7%의 강세, 효성 TNC 역시나 어제장 급등세, 스판덱스 등의 모멘텀 등도 계속 받아갑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엔터 쪽에서도 어제 JYP 엔터도 주가 급등이 나왔죠. JYP 엔터나 하이브, SM 이런 종목들의 강세에 도드라졌고요. YG엔터 같은 경우도 어제는 블랙핑크 등의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소외된 쪽에서 모처럼 중국의 모멘텀이 더해졌기 때문에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참 타이밍이 다행이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박앵커의 연결고리로 금속에 대한 얘기를 했던 바가 있었죠. 금속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 NH투자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전달이 드렸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알루미늄 공급 부족에 대한 전망을 한 것도 살핀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금속 중에서도 산업용 금속, 구리와 알루미늄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는 점을 짚었죠. 그 이유로 최대 소비국인 이 중국의 불확실성 개선 여부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래서 어제 중국 경제 인사들의 발언이 있을 것임을 주목하자 언급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에 대한 낙관론도 계속되니까요. 시간 외에서도 이러한 원자재와 중국 경기 회복에 초점이 좀 맞춰지면서 비철금속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구산업, 대창 등이 상승했고요. 요즘 구리 가격 올라가면 전선 쪽이 같이 움직임을 보이죠. KBI 메탈이나 대원전선, 대한전선 등도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내장에 반영이 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고요. 자, 밤사이 미국 내에서도 관련한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단 원자재 쪽 보시면 구리, 금, 아연, WTI 국제유가, 은, 알루미늄 가격이 모두 다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유달리 탄력적으로 보였던 구리도 눈에 띄고요. 아무래도 이런 원자재가 강하다 보면 BDI, 벌크선 운임지수도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연결했을 때 해운까지 가봐야 될 것인지 고민됩니다. 물론 그것은 추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중국 경기에 베팅하는 미국 종목들의 상승세가 밤사이 구리 쪽에서는 허드베이 미네랄, 그리고 프리포트 맥모란 등이 8, 9%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알루미늄 쪽에서는 알코아를 중심으로 강세, 화학 쪽에서도 듀폰과 다우 등이 상승이었고요. 기계 쪽의 캐터필러도 4% 올랐습니다. 자, 중국 경기 회복 소비 쪽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미국에 상장된 이 중국의 ADR 종목들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핀더더, 진둥닷컴, 레디즈, 알리바바, 니오 등이 상승이었고요. 중국의 부동산 거래를 좀 선행하는 지표로 여겨지는 K홀딩스도 10%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정말 중국에서 바닥을 찍게 되는 것인지, 회복한다면 우리 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카지노 쪽에서도 라스베가스 샌즈 등이 같이 올라서기도 했네요. 중국의 키워드를 달고 전반적인 강세, 얼마나 중국 경기에 좀 목마름이 있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이러한 중국의 힘 덕분에, 그리고 반도체 덕분에 일단은 상승 흐름을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소비자 신뢰지수가 찬물을 살짝 끼얹었어요. 3년 내 최대폭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고용시장의 불안을 자극했고요. 침체에 대한 우려를 살짝 키웠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기 부양 이슈와 소비자 신뢰지수가 좀 둔화됐다면 희망의 로를 좀 돌려서 11월에 또 빅컷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이어졌고요. 반도체 등도 같이 반등을 보였습니다. 반도체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조금 톤 다운된 발언도 영향이 있었는데요. BOJ 우에다 총재가 금리 인상하기는 하겠는데 그렇게 서두르지 않을 것이야. 엔캐리 청산 이슈를 조금 염두에 둔 완화된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에도 같이 힘이 실렸고요. 이것이 뉴욕 증시를 그래도 상승으로 끝나게 할 수 있는 힘이 돼줬죠. 원자재 쪽 보시면 유가는 앞서 보여드린 대로 중국 부양과 중동 불안이 가중되면서 1.6%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철금속 내에서도 은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산업용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은도 이제 가격이 $30 이상을 넘어가는가 추세 전환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금에 이어 은도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구리 등에서도 산업금속이 같이 힘을 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네요. 자, 엔비디아가 강하게 힘을 내주면서 나스닥에 서브를 해줬죠. 젠슨 왕이 내부잠에도 좀 대략 끝나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모건 스탠리가 4분기에만 블랙웰이 45만 개 출하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점 힘을 보탰습니다. 4%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엔비디아 $120에 안착하기도 했네요. 자, 테슬라도 한번 볼까요? 전 거래일에 테슬라가 주인공이었죠. 추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1.7% 상승세, $250 위에 제대로 안착을 했고요. 5%러에서는 $310까지 목표가를 올려잡는 흐름이 등장하기도 했죠. 자, 핀더더는 앞서 봤던 알리바바, 진동닷컴과 같은 중국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11%의 급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뉴욕장 히트맵 보시면 심플합니다. 엔비디아와 반도체 그리고 중국 관련한 종목군들 덕분에 힘을 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의 모멘텀, 인도량 증가, 중국의 수요 회복, 테슬라 그리고 홈디포 같은 인테리어 쪽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요. 캐터필러 역시나 중국의 경기 회복 등의 모멘텀, 이쪽이 비철금속, 화학 쪽이죠. 여기에서도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반면에 조금 미국 내 특징으로 본다면 비자를 비롯한 금융권이 좋지 못했는데요. 법무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국내장에 미치는 영향, 민감도는 그리 높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한 줄 정도로만 정리를 해봤네요. 자,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우리가 기다렸었던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 100개 기업이 공개됐죠. 원래는 우수 기업과 기대 기업으로 나눠서 지수 2종 공개를 시장은 예측하고 있었는데 다 포함해서 한 종으로 100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산업군에서 좀 고루고루 분포가 됐고요. 생각보다 예상치 못했던 종목이 들어가기도 하고 예상을 기대했던 종목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권에서는 KB금융은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것도 파악이 가능하겠죠. 밸류업 공시를 내놨던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앞으로 계속 편입이 되게 될 것이고요. 금융권이나 현대차나 DB하이텍 이렇게 사전적으로 밸류업 공시를 한 곳은 아직까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업들의 움직임이 같이 연이어지는지 살펴봐야 되겠고요.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는 100종목은 9월 30일부터 이제 지수 편입이 되고요. 11월 달에 여러 가지 지수 선물과 ETF 상장 일정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로 인한 패시브 자금 유입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네요. 자, 파란색은 코스피 쪽이고요. 초록색은 코스닥 쪽입니다. 코스닥 내에서도 33종목이 포함돼서 사이즈별로 산업군별로 굉장히 좀 다양한 종목들이 들어갔는데요. 앞으로 이들 종목 내에서 유망하게 볼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오늘 잠시 후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오늘 아침 업데이트된 보고서 중에 몇 가지만 추렸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라면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 보고서를 냈어요. 농심이 10월 월마트 내에서 메인 매대로 이동하게 되면서 그로 인한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한다라는 것이었고요. 삼양식품
삼양식품에 대한 수출 중장기 우상향 모멘텀도 거론이 되네요. 대신에서도 삼양식품은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대신과 하나증권이 나란히 목표가를 75만 원 제시했습니다. 53만 원권인데 75만 원까지 꽤 넉넉하게 목표가를 냈고요. 하나증권에서는 농심에 대해서도 목표가를 54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 대신에서는 농심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하향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엇갈림이 있다. 이 정도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교보에서 굉장히 재밌는 제목의 보고를 냈어요. 양자 키우기.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암호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부분인데 이 양자 키우기라는 타이틀의 보고서를 냈는데 그 안에 이런 소 주제가 있더라고요. 친자도 키우기 힘든데 양자를. 참 재치 있게 나름 유머러스하게 내용을 넣은 것이고요. 양자 기술이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 양자 기술을 키워나가야 하고 그가 관련된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보고서입니다. 일단 종목으로는 뭐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양자암호, 양자 기술에 대해 많이들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자라는 취지에서 일단은 넣어봤고요. 하나투자에서는 자동차 쪽이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팩토리를 집중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에 대해서 의견을 냈고요. 각각의 목표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위아, 기아에 대해서 목표가를 다 상승 여력 한 30-40% 있다라고 보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현대오토에버도 목표가 22만 원을 제시하면서 전일 종가 대비 상승 여력은 30% 정도 있는 걸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장이 좀 반응을 보여줄 만한 내용이 무엇이 될지 오늘 장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최종 마무리 박앵커의 연결고리입니다. 중국 이야기 어제 중화권, 국내 그리고 미국까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체크를 해보죠. 화학철강 기계, 엔터, 식품, 화장품, 게임 쪽에서는 대신증권의 크래프톤 탑픽 보고서가 추가되기도 했고요. 구리, 원자재, 전성금, 시간 외에서는 이 AI 인프라 기업 전환 이슈와 함께 구리 관련한 전선주들이 같이 올랐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트럼프가 남부 경합주에서 해리스 대비 우위를 좀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냈고요. 그렇게 된다면 시진핑과 통화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관련주는 우리가 한동안 체크 안 했는데요. 재건과 암호화폐 일단은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삼성 SDI가 전고체 성공은 가격이 열쇠다. 소부장 업체가 중요하다라는 코멘트를 던졌고요. 이런 종목들 전고체나 혹은 삼성 SDI 관련한 소부장 업체들 체크했습니다. 로이터가 인도에서 현대차 인도법인 IPO 승인 소식을 전하기도 했죠. 자동차 부품과 현대차. 뭐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어서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진 모르겠으나 일단 속보가 들려왔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자, 월화 지났고요. 이제 오늘입니다. 수요일. 대왕고래 2차 전략회의 개최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한국국제 냉난방 공조전 있고요. 2차 전지 소부장 전시 그리고 해리스 진영의 경제정책 발표 일정 있습니다. 이후에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부과 여부 최종 투표 있고요. 무엇보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저희가 마이크론 실적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죠. 일정들 계속 꾸준히 확인하시면서 갖고 계시는 포트 정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이었고요. 오늘 또 중요한 얘기 살펴주신다고요.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좀 헤드라인 돋보기를 통해서 오늘 준비되어 있는 일정들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중국의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줄지 좀 분석을 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자, 최근에 중국은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들에게 그렇게 좋은 호재로 작용하는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중국발 훈풍이 작용을 하면서 특히 풍력 중심으로 큰 상승이 나왔고요. 태양광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풍력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그리고 우리나라의 풍력, 태양광 대표주들 흐름을 좀 비교를 해보니까요. 아주 일관된 흐름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
최근 들어서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점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넥스테라 에너지, CS 윈드 좀 가파른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있고 특히 넥스테라 에너지는 한 3월부터 올해 연초부터 그래도 꾸준히 야금야금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태양광은 상대적으로는 풍력에 비해서는 좀 약한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발 관세의 영향도 물론 영향을 미치고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임박을 했고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센티멘탈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또 들려온 소식 중에 하나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바클레이즈, BNP 파리바, 시티, 모간 스탠리 같은 14개 금융기관이 2050년까지 세계 원전 용량을 3배까지 늘리는 목표를 지지한다라는 의사를 밝혔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특히 바클레이즈는 여기서 드러낸 코멘트 상으로 풍력과 태양광이 이제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흐름 속에서 원전이 이 두 발전이 가지고 있는 간헐적인 성향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내놨는데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함께 움직이는 모습 속에서 이러한 대형 은행들도 이 추세에 올라타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 어제 캐리가 11.9%, 한화솔루션 10.6% 급등하는 모습, KC 그린홀딩스도 태양광 관련 이슈로만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만 6.4% 상승, HD 현대에너지솔루션 4.4%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풍력 관련주들도 동국산업이 5.5%, SK오션플랜트 3.1%, CS베어링 5%, CS윈드 4.8%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역시 나타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지켜볼 만한 부분은 원전 쪽이겠죠. 원전 관련주들도 아주 큰 시세를 뿜어낸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종목들 그리고 전반적인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조금 눈에 띄었고요. 수소 관련주들도 이 신재생 테마 속에서 우리가 곁가지로 좀 들여다볼 만할 겁니다. 코오롱 인더가 3.4%, 두산 퓨얼셀 그리고 범한 퓨얼셀 같은 종목들도 일부 약간의 상승의 흐름이 나왔다는 점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태양과 바람, 특히 이쪽에 신재생 에너지를 보시는 분들은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앞서서 민영 앵커가 경합주, 특히 남부 경합주를 중심으로는 트럼프 후보의 우세가 좀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었습니다만 해리스 트레이드의 대표 종목으로서 태양과 바람 이쪽에 꼽히고 있죠.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 그리고 중국 지준율 인하까지 덧붙여지면서 시클리컬 수혜가 태양광 그리고 풍력 관련주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CS윈드는 어제 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올해 한 중반부터 수급이 확실히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CS윈드입니다. 최근 증권사 보고서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금요일에 출연을 하실 예정일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원이 미국향 타워 공급 가격도 인상이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에 목표가 9만 원을 유지하는 보고서 발간을 한 바 있고요. 9월 4일에는 다올투자증권에서 공급망 쇼티지의 수혜주로서 CS윈드를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9만 2천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풍력 관련주들, 태양광 관련주들 오랫동안 좀 부침을 겪었던 만큼 이제 좀 기지개를 펴는가라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어제는 수급도 확실히 들어오는 모습이 외인 수급이 한화솔루션이 5위에 자리를 했고요. 15위에는 CS윈드 자리했습니다. 기관 수급도 13위에 한화솔루션이 이름을 올리면서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 이제 수급적으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태양과 바람,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다음 흐름은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를 또 봐야 될 겁니다. 빅테크 기업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은 단연 마이크로소프트일 텐데요. 지난주 원전 관련주들의 상승에도 크게 일조를 했던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발전원별 탄소 배출량을 들여다보면 풍력 발전이 가장 적은 탄소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원전, 태양광, 천연가스 화력 발전,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켜보게 된다면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이쪽도 주목을 해야겠죠. ESS 관련주들도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이 노래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박자를 맞게 할진 모르겠는데 첫 시추는 계획대로 될 거야 라고 하면서 SNL 코리아에서 류진숙이 이렇게 관련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대왕고래 개발 일정표를 오늘 좀 주목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안덕근 장관이 주재하는 2차 전략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체코 순방에 다녀온 직후에 KBS 뉴스에 출연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는 글로벌 기업이 있냐라는 앵커의 질문에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해외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현재까지 주요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로 언급이 됐던 4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 밖에 또 추가적으로 언급이 나오는지 오늘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관련주들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안에서 좀 여러 가지를 영위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참여 대장주로서 한국가스공사는 늘 언급이 되고 있고요. SH에너지화학, 웨이버스 그리고 상사 쪽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GS글로벌도 함께 언급이 좀 주요하게 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 2가지 종목입니다. 이 밖에도 시추, 탐사, 잠수정, 로봇, 가스, 석유, 강관, 피팅, 밸브 여러 가지 기업들, 대왕고래 관련주들로 우리가 언급하면서 좀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변동성에는 유의를 하시면서 이 종목들도 한번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돋보기 하나 더 들여다보죠. 최근에 경영권 분쟁 이슈가 상당히 뜨겁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FN가이드가 4연상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계속해서 9월 중에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9월 23일 화천기계가 FN가이드에 36억 원 출자하겠다라는 공시를 하면서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화천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FN가이드에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41.1%가량, 김근호 전 대표가 22.5%가량이고요. 중요한 것은 소액주주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0월 31일에 기타 비상임이사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비상무이사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 임시주총이 개최될 예정이니까요. 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고려아연과 영풍 MBK를 둘러싼 이 고려아연 중심의 경영권 분쟁도 들여다보면요. 지금 중요한 것은 과연 MBK 파트너스가 공개 매수가를 인상할 것인가, 그 부분일 겁니다. 26일까지 공개 매수가를 올리게 된다면 공개 매수 기간이 10월 6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거래되는 날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연장이 필요 없을 것이다. 따라서 26일까지는 공개 매수가 인상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하셔야 되겠고요. 최근에 주가 추이도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 관련 종목들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측이 어려운데 주가는 너무나 이제 활발하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도 꾸준히 이제 해외 앵커가 추적을 해주면서 시세적인 내용들 또 변경되는 이야기들 살펴주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의 이모저모 같이 들여다봤고요. 전략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한국투자증권 김민진 차장님과 시장 섹터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9월 좀 나쁘지 않은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도 섹터가 돌아가면서 나름 순환을 해주고 있고요. 2차 전지의 부활이라고 보기엔 좀 아직 이를까요? 일단 2차 전지의 반가운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시장 전략부터 들을게요. 네, 결국은 이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FOMC 결국 이제 9월 달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5bp냐 50bp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준이 결국은 앞으로 떨어질 미국의 경기 하강에 따라서 어떠한 자원을 투입하든 경기가
침체가 가지 않고 연착륙을 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쏟아붓겠다라는 시장의 안도 심리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증시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제 침체 진영의 목소리가 완전히 사그라든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3회 법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들어서 그리고 이제 바로 어젯밤에 발표된 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소프트 데이터의 급격한 하락에 따라서 미국의 경기가 꺾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공격적인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과거 대비해서 정책 수단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경기 침체만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는 결국은 증시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체에 대한 이슈를 제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기 상황만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증시를 상방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 미국 증시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대내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미 증시의 상승폭을 따라가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투자 전략을 들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의 주요 이슈들에 따라서 저희가 탑픽 혹은 관심주를 받고 싶어요. 일단 2차 전지의 탑픽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사실 종목 선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면은 2차 전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이 상승에 펀더멘탈이 가미되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물음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낙폭과대 순환매 쪽에서 반도체 업종군들의 수급 손실이 결국은 다양한 알파 투자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 대표 주자가 2차 전지이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종목을 하나 골라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대주전자재료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펀더멘탈이 그러니까 섹터 내의 펀더멘탈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에요. 네. 아직 기대 요인 정도로만 회복이 된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업황 속에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인 거의 유일한 기업이 대주전자재료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전방 산업이 아직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 실리콘 음극재라는 것은 탑재 차종의 증가라든지 탑재량의 증가에 따라서 그래도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소재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주전자재료라는 뭐 호실적주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3분기 어닝 발표 이후에 네. 3분기가 저점이다라는 인식들이 좀 확산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전통적으로 배터리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 양극재 쪽에서는 뭐 에코프로 BM 이러한 전통적인 투자 전략 쪽으로 갈아타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주전자 재료를 앞에 두고 보고 계시고 실적까지 다 확인하고 나서는 LG엔솔과 에코프로 BM 추가적으로 확장할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밸류업은요? 밸류업 어제 지수 공개가 됐고 100종목 이렇게 보는데 눈이 다 아프더라고요. 네. 뭐 각 분야별로 다양한 종목군이 편입이 됐고 예상 밖의 종목이 들어가기도 하고 예상했던 종목이 안 들어가기도 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밸류업 종목 내에서 요건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코스피 쪽에서 3분의 2, 코스닥 쪽에서 이제 3분의 1 정도 편입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던 것은 이제 KB금융과 통신주들이 이제 빠져 있었다라는 게 약간 놀라운 사실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너무 많은 종목군들이 있어서 네. 어떤 한 종목을 선택하기는 좀 만만치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일전에 한번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밸류업 관련주 중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7월, 같고요. 9월에 각각 유망주로도 주셨었어요. 그렇죠. 메리츠 금융지주를 말씀드렸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 회사가 이제 우리가 밸류업이라는 것은 뭐 주주환원을 지금 생각하지만은 사실 밸류업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주주환원 정책이 아니라요. 결국은 이제 비효율적인 리소스를 효율적인 곳으로 이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ROE를 상승시켜서 회사의 가치를 업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러한 활동들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것도 밸류업의 하나의 근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주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잘 이끌어갔다는 측면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기대감이 있고요.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우리나라 시점으로는 이제 무르익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이제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메리츠 증권의 실적 호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메리츠 금융지주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어찌됐건 엔비디아가 4% 뛰었단 네. 말이죠. 그래서 블랙웰 출하에 대한 목원의 전망도 있었고요. 이제 또 금리 인하 기조에서 수혜를 볼 거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합니다. 이제 반도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사실은 뭐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마이크론 실적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AI 쪽에 대한 투자는 제한될 가능성이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아직까지 국내 이제 많은 증권사들이 모건 스탠리의 목표가 하향과 함께 반발 리포트를 쓰기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주요 미국의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HBM의 가격이 떨어질 만한 요인을 찾기는 아직까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AI에 관련 투자 그리고 이에 따른 밸류체인들에 대한 기대 요인, 특히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투자 전략 자체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내일 실적 발표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번 실적 같은 경우는 시장의 눈높이를 부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분기와 다다음 분기에 사실은 메모리 가격에 대한 상승폭의 둔화 가능성을 언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사실 그러한 이슈들을 상당 부분 그렇죠.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하락폭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우려될 수준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가이던스 하향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해소로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 가격은 큰 부담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하나의 문제, 지금 이제 외국인의 지분율이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57%에서 49%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56%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2% 정도 빠져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많이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팔 게 있다는 그렇죠. 거죠. 팔 볼륨이 많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는 외국인의 매도가 줄어드는 시점, 이때를 타이밍을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의 시각이나 외국인의 매도가 삼성전자 내에서 진정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얘기 주셨네요. 마이크론의 실적, 거기서 또 나오는 이야기들이 시장에는 큰 이슈가 될 겁니다. 내일 같이 호흡하시죠. 자,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중국이 예상보다 좀 좋은 부양의 의지를 드러내면서 어제 국내, 중화권, 밤에 미국까지 같이 연결이 됐습니다. 국내에서 중국 경기, 철강, 화학 모처럼 고개를 들었고요. 네. 좀 더 설레발해서 나아가면 소비까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모든 것들을 반영하는 게 주식시장이니까요. 지금 중국 경기에선 저희가 키를 어떻게 잡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워낙 여러 차례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양책이 사실 과거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소위 이러한 표현이 적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왕따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어마어마한 리소스 투입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생산과 이것을 바탕으로 한 수출, 이것이 중국 경제를 이끌기에는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중국 관련주들을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중국의 수출 쪽, 즉 중후장대 산업보다는 아무래도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한 내수 소비 쪽에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주가의 반영 자체야 롯데케미칼을 필두로 해서 전통적인 화학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대규모 수출 주도의 흐름이 나타나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소비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뭐 코스맥스라든지 이러한 중국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나가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 시클리컬 쪽에서보다 일단은 중국 소비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중국 비중이 높은 코스맥스 얘기해 주셨습니다. 중국 부양책 관련해서 차장님의 의견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ASR 종목들 몇 가지가 있는데 저 중에서 코멘트가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하다 생각되는 거 골라주시면 되는데 다 궁금하네요. 유한양행 어제도 좋았어요. 네. 사실 이제 일전에 그 FDA 심사 승인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흔들릴 수 있지만 조정이 나올 때는 맞아요. 이제 오히려 매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그날 기가 막히게 흔들리고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다음 날부터 이제 올라갔는데 사실은 이 정도 주가가 올라가게 됐을 때 그리고 유한양이라는 기업의 시총 사이즈라든지 그리고 사실은 향후에 얼마나 이제 판매될 것이냐라는 숫자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타이밍이 점점 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는 슬슬 차익 실현에 나서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하단권에 있는 바이오주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또 ST팜이라는 기업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9월 10일이래요. 그렇죠. 그렇게 좀 덜 올라온 종목군들로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깨알 AS까지 저희 시간 가져봤습니다. 주요 이슈에 대한 방향 설정 오늘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